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륜을 저버리는 일, 그리고 고인을 모독하는 일.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괴물이 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다 떠나신 제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 그 소중한 부조금을 훔쳐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을 하고는 나도 장례식 때 고생했으니 이 정도 보너스는 당연하다며 웃던 제 며느리.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제가 어떻게 그년을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렸는지 오늘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많이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악마 같은 인간에게는 어떤 인과응보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와 제 남편은 장장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말 그대로 청렴결백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해 한 번 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은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밑창에 다 닳도록 10년을 버티던 그런 사람이었죠. 셔츠 깃이 하얗게 헤어져도 아직 깨끗한데 뭘 새로 사냐며 허허 웃던 사람.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경비 일을 나가며 손주들 용돈 줄 생각에 그저 즐거워하던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도 남편은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싹싹 털어 아들놈 전셋집 마련에 보태주었습니다. 본인들은 낡은 아파트에서 평생 살아도 자식만큼은 번듯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었죠. 그때 들어온 며느리 미니는 정말이지 싹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아버님,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제가 딸처럼 효도 많이 할게요. 라며 애교를 부리던 그 가식적인 미소. 저와 남편은 그 아이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애지중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비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경비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남편이 빗길 교통사고로 그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퇴근해. 저녁 맛있게 차려놔. 라던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보에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차디찬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얼마나 덕을 쌓으며 살았는지 보여주듯 장례식장에는 정말 끝도 없이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30년 지기 옛 동료들부터 제가 활동하던 분녀회 지인들, 심지어는 남편이 경비 일을 하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다들 제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조의를 표해 주셨죠. 저는 슬픔에 잠겨 곡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아들은 상주로서 정신없이 손님을 맞이하느라 발바닥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며느리 민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눈을 번뜩이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상심이 크시겠지만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제가 부조금 접수대 관리랑 식당 서빙, 물품 체크까지 다 책임질게요. 아가씨나 다른 친척들도 바쁘니까 제가 총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아버님 마지막 길 편히 배웅만 하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참 든든하고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민희야, 네가 이 힘든 일을 다 맡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영악하게 떨리고 있었는지 독사가 제 손을 핥고 있었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 사흘 동안 며느리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달려가 아이고 아버님 친구분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가증스럽게 눈물을 훔치고는 그들의 봉투를 가로채듯 건네받아 접수대로 직행했습니다. 제 딸이나 시누이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언니는 어머님 좀 챙겨주세요. 돈 관리는 제가 꼼꼼하게 해야 나중에 사고가 안 나요 라며 접수대 자리를 단 한순간도 비우지 않았죠. 화장실조차 가질 않고 도시락을 접수대에서 까먹으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조문객들도 참 며느리가 똑 부러지고 고생이 많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사흘째 되던 날 발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남편의 30년 지기 절친이자 평소 남편을 형님처럼 따르던 고위 공직자 친구분이 저를 구석으로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그분은 평소와 달리 몹시 곤혹스럽고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재수 씨,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첫날 와서 냈던 부조금 봉투 말입니다. 제 이름이랑 소속 직함까지 아주 정확하게 적어서 냈거든요. 그런데 방금 답례품 받으러 가면서 명부를 살짝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제 이름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온 동창 서너 명 이름도 명부에 없어서 다들 의아해하고 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혹시 배달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그분은 평소 남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라 최소 수백만 원 단위의 큰 금액을 내셨을 게 뻔한데 명부에 이름조차 없다니요? 심지어 그분들은 직접 접수대에 봉투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접수대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미니야, 부조금 명부 작성할 때 누락된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확인 좀 해봤니? 특히 아버님 친구분들 이름이 많이 빠졌다는구나. 며느리는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제가 실수했나 봐요. 봉투가 수천 장씩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적겠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답례 인사 돌릴 때 제가 한꺼번에 다시 꼼꼼히 체크해서 엑셀로 정리해 둘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따로 기록해 둔 게 있어요. 며느리의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사과까지 하고 물러났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명부와 부조금 가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 했습니다. 장례 비용도 정산해야 했고 고마운 분들께 인사도 드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더군요. 어머님, 오늘 발인까지 하시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세요. 지금 이거 정산한다고 숫자 보고 있으면 혈압만 올라요. 제가 다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깔끔하게 보고 드릴게요. 돈 가방은 제가 안전하게 저희 집 금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일단 좀 쉬세요. 저는 그날 너무 지쳐서 며느리 말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당당하게 가져온 정산 내역서를 본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찾아온 조문객, 수화 방명록에 적힌 그 긴 이름들에 비해 최종 잔액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비었습니다. 얘야, 금액이 왜 이 모양이니? 아버님 현직 시절 동료들만 수백 명이고 아까 그 친구분처럼 고액 낸 분들도 수두룩한데 이 금액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식비랑 장례 비용 다 뺐다 쳐도 남는 게 고작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제 추궁에 며느리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탁 던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밥값이랑 술값이 한두 푼인 줄 아세요? 조문객들이 고기랑 술을 얼마나 시켜 드셨는데요. 거기다 최고급 상조 서비스에 화장터 비용까지. 그거 다 빼고 나니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 3일 밤낮으로 잠 한숨 안 자고 접수대 지키느라 발이 퉁퉁 부었어요. 어머님 대신 독박 고생한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그 소리에 달려온 아들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제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미니가 장례 기간 내내 제일 고생한 거 보셨잖아요. 우리 마누라 원래 돈 계산 철저한 사람이에요.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의심하면 미니가 뭐가 돼요? 장례비가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법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그만하세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몰상식한 노인네 취급하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자식들과 돈 문제로 골육상쟁하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저 당당한 태도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을 밝히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품은 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제 막내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게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며느리의 비공개 SNS 계정이 떠 있었죠.
딸아이가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찾아냈다는 그 계정에는 제 남편의 장례가 끝나기도 무섭게 올라온 파렴치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이 미친년이 진짜. 화면 속 며느리는 시부모님 장례식 치르느라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너스 선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거실 소파 위에 명품 브랜드 엘사와 C사의 쇼핑백을 산처럼 쌓아두고 사진을 찍었더군요. 심지어 거울 앞에서 800만 원이 넘는다는 신상 가방을 메고 입술을 내민 채 셀카를 찍으며 요리조리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를 내며 울던 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횡재라도 한 듯 들뜬 쇼핑객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부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노로 앞이 보이지 않아 차를 어떻게 몰고 갔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을 되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치듯 열었을 때 거실은 온통 명품 박스와 포장지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새 구두를 신어보며 감탄하고 있다가 제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방들을 등 뒤로 숨기더군요. 하지만 이미 거실 바닥엔 수천만 원어치는 좋게 되어 보이는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네오, 이 가방이랑 이 쇼핑백들 다 뭐니?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제 서슬퍼런 고함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뻔뻔하게 얼굴색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예고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거요? 제 친정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고생 많이 했다고 사위 앞길 생각해서라도 딸기 좀 살려주겠다고 힘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친정엄마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해서 장례식 때 사돈 댁 고생 많았다고 같이 울먹이던 분이다. 내 친정 형편에 이런 걸 한꺼번에 사줄 여유가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이거 아버님 부조금에서 뺀 거 맞지? 네가 접수대에서 훔친 거잖아. 제 추궁의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기괴할 정도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그래요. 좀 뺐어요. 그게 뭐 대단한 대죄라고 이 난리예요? 어머님, 저 장례식 사흘 동안 구두 신어서 발바닥 다 부르트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아버님 친구들 상대하느라 정신병 걸릴 뻔했어요. 아버님 마지막 길 배웅하는데 며느리인 제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제일 많이 울었는데 이 정도 수고비도 못 챙겨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돈 나중에 상속받거나 저희 거 될 거였잖아요. 죽은 사람 돈 묵혀서 뭐 해요? 산 사람 기분이나 좀 전환하는 거지. 제가 명품 좀 들고 다녀야 아들 앞길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남편의 죽음을 자기 수고비 정산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 그 역겨운 입술을 보며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 쪼가리가 내 시아버지 목숨값보다 귀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인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뺏으려 하자 며느리는 오히려 가방을 품에 꼭 안으며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예쁜 백 들고 기분 전환해야죠. 아버님이 하늘에서도 제가 예쁜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실걸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이 정도는 가져가라 하실 분이잖아요. 어머님도 참 촌스럽게 굴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 다 센스 있게 자기 목 챙겨요. 어머님처럼 미련하게 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디찬 영정사진 앞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을 집안에 들였네요. 당신 마지막 길마저 저런 년한테 모독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인연의 가식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제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저는 그때부터 슬픔을 분노로 바꾸고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지옥의 복수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장례식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관리자를 붙잡고 유족으로서 절도 의심 정황이 있다고 사정사정한 끝에 사흘치 내부 CCTV 자료를 통째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눈이 빠지도록 영상을 돌려본 끝에 결정적인 장면들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 며느리는 접수대 밑에서 조문객들이 낸 봉투를 능숙하게 손에 쥐고 자기 개인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문객이 뜸한 새벽 시간, 식당 구석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한 곳에서 봉투를 하나하나 찢어 고에게 현금만 빼내고 아버님의 성함이 적힌 빈 봉투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통 깊숙이 숨기는 장면이 고화질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명품백들을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를 추적한 결과 남편이 생전에 나 죽으면 장례 비용으로 써라며 며느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겼던 생활비 카드와 연동된 가족 카드였다는 사실까지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본가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까지 아버님 49제에 맞춰 남겨주신 유산 정리와 장례 정산 문제로 사돈댁과 상의할 게 있다며 아주 정중하고 긴급하게 호출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유산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이며 친정 엄마 옆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더군요.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TV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장례식장 구석에서 도둑 고양이처럼 남의 봉투를 뒤져 돈을 빼내고 조의를 표한 분들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짓밟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민희야, 저기 찍힌 도둑년이 진짜 너야?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에요. 요즘 AI 기술로 사람 얼굴 다 바꾼다면서요. 어머님이 저 쫓아내려고 작정하고 가짜로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매장에서 신나게 긁어댄 카드 승인 내역서와 결제 날짜,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 며느리 집 소파 밑에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 속 음성을 틀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낄낄대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우리 시엄마 진짜 멍청해. 내가 부조금에서 3천만 원 넘게 뺐는데도 장례비가 원래 많이 나오는 줄 알고 믿더라니까. 덕분에 이번 시즌 신상백이랑 구두 종류별로 다 뽑았지 뭐야. 아버님이 죽으면서 나한테 퇴직금 대신 큰 선물 하나 해주고 가신 셈이지. 캬캬캬. 사돈댁 똑똑히 보세요. 당신들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평생을 깨끗하게 사신 내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을 어떻게 칼로 난도질하고 모독했는지. 시아버지의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딸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한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고 친정엄마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들은 배신감과 자괴감에 몸을 떨며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을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내 가방이랑 바꿔? 네가 그러고도 내 아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희야, 너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오늘 밤 안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다. 그리고 이혼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겠지. 네가 훔쳐간 그 가방들과 빼돌린 부조금 전액 단 1원도 남김없이 압류해서 다 토해내게 할 거다. 내 친정집 노후 자금까지 다 바닥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 며느리는 그제야 제 발치를 붙잡고 개처럼 기어다니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가방 다 팔아서 돌려드릴게요.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부조금을 훔치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유족들의 영혼을 살해하고 고인을 2번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악질 범죄니까요. 이후의 참교육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상습 절도 및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녀가 빼돌린 돈은 물론이고 고인 모독에 따른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그녀의 친정에서 보증금까지 빼서 갚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아끼던 그 명품 가방들은 전부 압류 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그 경매 대금을 남편의 이름으로 남편이 평소 후원하던 고아원과 양로원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혼당한 며느리는 출소 후에도 친정에서조차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며느리의 소식을 찾아 듣지는 않았지만 분명 인과응보 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한동안 자책감에 빠져 매일 밤 술로 밤을 지새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짐승 같은 여자를 집에 들여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저를 모시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일상으로 돌아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무섭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예의를 저버린 인간의 끝이 어떠한지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히려 했던 그 가증스러운 존재를 도려내고 나니 이제야 제 집안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도리이고 떠난 이에게 바치는 마지막 예우다. 제 남편이 평생 몸소 보여준 가르침을 저는 이제야 가슴 깊이 새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는 천사인 척하지만 뒤로는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인마저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절대 방관하거나 용서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악인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처절하게 거둬야 합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사연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가슴 깊이 남는 솔직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